BQ AI 주가가 시장에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펀드를 통해서 퓨리오사 AI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장중 주가는 24%에서 출발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26%까지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장중 주가가 1,680원까지 치솟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간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7% 이상 급등하자 장 초반부터 국내 2차 전지 종목들도 잇따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강세가 오후장까지도 이어지는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전 기준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6만 5천 원 넘는 가격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장 초반부터 계속되는 상승을 나타내면서요.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그 탄력이 약해지면서요.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4% 하락하고 있고요. 이로써 6거래의 연속의 상승세를 마감지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그래도 빨간불을 나타내면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훨씬 웃도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의 기술주 반등이 또 반가운 모습이었는데요. 그러한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계속되는 추세의 전환일지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고요. 또 앞으로의 시장에 관한 전략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시청과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헤드라인 열어보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고른 아스코 2025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암흑회 중에 하나죠. 이번 주에 개막이 되는데요. 상업화 앞둔 후기 임상 약물들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서 관련주에 관한 관심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면서요. 시장의 전략들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 박람회 우리가 3대 박람회라고 이제 얘기하는 에스모라든지 아스코라든지 뭐 AACR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스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도 그렇고 다수에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는 아스코가 가장 좀 이제 영향력이 크다라고 많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5월 29일부터 이제 6월 2일 정도까지 전개되는 이 아스코가 마무리되게 되면 이때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M&A라든지 뭐 기술 협약이라든지 이러한 포인트들이 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이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유한양행이 아스코 이후에 또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에도 6월달 이후에 이제 또 급등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유한양행 후발 주인공 종목이 어떤 기업이 될지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30일부터 현지 시간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주의 흐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AACR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암흑회 4월 달에 다뤄본 바가 있었는데 이번 5월 달 아스코와의 어떤 점이 다를지 좀 짚어보고 싶어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단 뭐 AACR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임상이나 아니면 좀 초기 단계를 많이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좀 구체화 단계에 들어설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만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좀 상업화에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력이 새롭게 오고 있구나, 새로운 기술력이 또 등장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 좀 파악하는데 좀 용이하고요. 사실 이제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신약이 개발돼서 유통되기 직전 단계
그러한 임상 실험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아스코 이후에 또 이제 미국 FDA 임상 통과하고 또 이제 판매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아스코에서 결과물을 좀 잘 발표하는 기업들은 상용화에 굉장히 좀 빠르게 성공하면서 그대로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박람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스코에서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은 실적으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연결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AACR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실적이랑 좀 연결지어가지고 볼 수 있는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협업도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뭐 전임상 단계면 마무리 단계니까 이제 상용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인 사업 컨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이번에 아스코 이후에 유한양의 후발주자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우리가 한번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유한양행 사례가 지난 아스코 2024에 있었었는데 유한양행에 관한 성과가 너무나 좋게 나오면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 2024에 선정이 되면서 그때 유한양의 주가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급격한 또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2막을 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기업들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대가 될 만한 기업들 몇 가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루닛이라는 기업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에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AI라는 모멘텀이 불어오다 보니까 의료 AI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2023년도에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정말 강력한 주가 상승을 보여준 반면에 최근에는 주가가 좀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3년 중순부터는 주가가 계속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작년 말에서 이제 한 차례 반등 보여주고 나서 재차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익이 막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단계거든요. 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익이 흑자 전환이 아직은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도 않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적자는 계속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미 시총이 한 1조 4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아스코를 통해서 뭔가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일발 역전을 또 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스코를 통해서 과연 계약을 통해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미리 진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스코가 끝나고 나서 성과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루닛을 투자할지 말지를 고민해 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 있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물론 뭐 루닛도 비교적 신규 상장주긴 한데 지금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뭐 채 1년도 안 된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봉상 차트로 보더라도 캔들이 몇 개 이제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매물대 돌파한 이후에 매물대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차트 상황인데,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익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심지어 이제 작년 이제 4분기랑 올해 이제 1분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감만 잘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면 지금 적자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시총도 뭐 한 2,4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이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성과가 나왔을 때는 훨씬 더 큰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물론 시총이 작아가지고 큰돈 투자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액으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아스코랑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루닛과 또 온코닉 테라퓨틱스 우리가 한번 또 기억을 해보면 좋을 만한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국내 제약주들에 관한 활약이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아스코에서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 같은 것들에 관한 소식도 들려올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먼저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좀 대장주 역할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GSK랑 이제 계약금이라든지 마일스톤 수령하면서 ABL 바이오도 계속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뭐 알테오젠만 하더라도 키트루다에서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곳을 이제 확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 거라 약품 하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플랫폼 기업 3대장이라고 부르는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까지는 이번 아스코에서도 저는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 기대돼요. 왜냐하면 이미 있는 기술력이고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그 제약바이오 회사들에서도 충분히 니즈가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나 이제 빅파마들과의 계약은 그만큼이나 이제 신뢰를 좀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돈 많고 큰 기업이 뭐 괜히 계약했겠어요? 이렇게 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무턱대고 계약하지는 않겠지만 그 신뢰도 측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제품을 통한 이제 알테오젠의 확장성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이번에 ABL 바이오의 이 GSK와의 협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게, 사실 이 계약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판매를 담당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GSK 쪽에서 담당을 하고, ABL 바이오는 이제 기술 공유하면서 딱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될까, 기술료 이전에 대한 금액들만 수령하는 거라 사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로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전에 이제 그 오리온이랑 같이 얘기가 나왔었던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탄탄한 자본력, 뒤에 이제 든든한 이제 또 오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이제 임상 성공 확률도 올라갈 거라고 봐서, 플랫폼 기업은 이런 이제 3대장 기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주목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 아스코 이후에도 한번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연준에서도 이번에 그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한 10% 정도로 잘 마무리를 해주면 연말부터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언행을 하면서 시사점을 던졌기 때문에, 뭐 9월 이후에나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기보다는 9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시사점을 던졌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뭐 9월까지야 금리 인하 안 하니까 실망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서 금리 인하 진짜 되겠네 라는 이제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또 빨리 불어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제약바이오 박람회 이후에 시너지까지,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맞물리게 되면 전반적인 이제 제약바이오 분위기 자체가 개선될 걸로 보고 있어서 오히려 요즘 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 그렇게 좀 관심이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ABL 바이오가 독자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말부터 혼자서 독보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때 반도체 움직일 때였는데, 이럴 때 이제 미리미리 혼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온기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이제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말에서 뭐 24년 정도에는 알테오젠이 주인공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번 제약바이오 사이클에서는 ABL 바이오가 좀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갈 거를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아스코 2025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로 시장 바라봐야 할지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또 투자 전략으로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은요, 엔터주가 굉장히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중국 자본이 K-팝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전량을요, 중국의 텐센트에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엔터주들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고 또 시장에 대입시켜봐야 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국제적인 관계도 어느 정도 엮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 미중 무역 전쟁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그럼 뭐 거의 한 10년 정도 됐나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가 강조해왔던 게 뭐냐면, 이미 그 중국이 미국을 좀 뛰어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위협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 안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점을 좀 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공정하지 않느냐? 중국은 다른 나라 가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중국 너네 나라 가서 다른 나라가 돈 벌려고 하면 다 못하게 하느냐, 왜 막느냐, 이게 주요 골자였어요. 그게 무역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고 결국 문호 개방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는 그게 결국엔 관세전쟁으로까지 이제 퍼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게, 이번에 관세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뭐 초기화하는 수준이었어요. 그걸 맨입에 해줬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제 중국의 문호 개방에 어느 정도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 시장으로 다른 해외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중국으로 이제 해외 자본들이 들어가게 되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을 벌기 시작할 건데, 중국이 또 그걸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수는 확장될 겁니다. 국제적으로 고립이 됐기 때문에 내수라도 살려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호를 개방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알령으로 타격을 받았던 업종들이 다시 부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그다음에 뭐 뷰티 이러한 섹터들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한한령 해제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러다가 갑자기 또 한한령 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관세를 거의 초기화시켜줬는데 중국을 어찌 보면은 더 메리트를 줬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맨입에 좋겠나. 저는 이거 다시 문 걸어 잠그면 관세 또 이제 뭐 50% 70% 부과한다고 얘기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돌아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 개방되면서 중국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성장하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문호를 개방하면 이제 미국 자본들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크면서 미국이 그만큼 같이 성장하니까 이 격차를 좁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격차를 유지한 채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으로 저는 돈이 굉장히 많이 흘러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돈을 이전에 한번 한국 입장에서 쓸어 담았던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 섹터거든요. 엔터, 그다음에 뷰티, 그다음에 뭐 컨텐츠 뭐 이러한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 자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사업했을 때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엔터 사업. 지금 하이브가 이번에 그 텐센트에다 지분 넘긴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엔터 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중국 시장에서 돈을 엄청 벌어갈 건데 그럼 한국만 배불릴 수는 없지. 그러면 우리 중국 자본도 투입해야겠다. 하면서 지금 텐센트 지분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텐센트가 지분을 매입하는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 악재일까 호재일까에 관한 논의도 잠시 있었었는데 시장 자체는 호재로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이슈들을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예 이제 추세 전환으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예 이제 추세 전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뷰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저는 훨씬 더 이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주인공 역할을 해왔던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될 수는 있어요.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펌텍코리아라든지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또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뭐 VT 이런 종목들도 있죠. 이런 쪽에 이제 계속 수혜를 받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이랑 좀 달라진 게 중국 의존도에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K뷰티가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중국마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혜를 같이 받으면서 좀 뒷받침을 해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지 중국에 온전히 지금 뷰티 산업이 의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북미나 유럽, 뭐 중동에서도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고 과거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뭐 동아시아 국가나 뭐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이제 남미나 특정 이제 국가들,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글로벌화에 성공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엔터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앞서 말씀드린 동아시아 국가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빌보드를 점령하는 수준으로까지 갔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진출에 성공해야 세계화에 성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미국을 너무 제가 뭐 치켜 세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패권국이잖아요. 그래서 패권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해야 세계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워낙에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기도 해요. 양으로 따져도 질로 따져도. 그래서 지금 현재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해서 성공을 하고 있고 옛날에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뭐 오프라인 풀이 나가고 뭐 BTS 지금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블랙핑크나 우리나라 이제 가수들이 생각하는 건 1세대 이제 가수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내수에 집중되어 있거나 주변 국가에만 이제 국한해서 수출에 성공을 하고 있던 게 엔터였다면 이제는 세계화에 성공했다. 글로벌화에 진정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걸 수익화 모델로 가져올 수 있는 수준까지 와버렸다. 제가 이전에 뭐 한 5년에서 한 8년 전,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엔터 산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티스트 리스크라는 게 내가 저 사람이 사고 칠지, 저 사람이 뭐 열애설이 터질지, 아니면 저 사람이 마약을 할지, 음주운전할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라는 게 정말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투자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파 자체가 내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로 퍼져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별적인 이벤트에 크게 휘둘릴 일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중간중간 휘둘리게 하겠지만 대세에 지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엔터주를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겠다. 아직 늦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뷰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후발주자로 갈 만한 종목들. 뭐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위고비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피부 단기간에 살 빼면 처지니까 리프팅 관련된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휴젤 톡신 시장으로서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뭐 메디톡스라든지 그다음에 휴메딕스 특히 이제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발주자로서도 집중해봐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엔터주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도 한번 풀어보면서요. 또 다양한 분야의 시장 영향력들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K방산 쪽 한번 보겠습니다. 나토에서 이제 국방비를 GDP 5%로 이제 상향하는 걸 내달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사실 이게 GDP의 3%의 국방비면은 통상적으로 항시 전시 상태인 국가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토에서 5%까지 파격적으로 올린다라는 게 방산비 증액 그리고 결과적으로 K방산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방산주 어떤 전략들 가져가 보면 좋을지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한 2014년 당시만 해도 한 GDP의 2% 정도 할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라고 뭐 말만 했지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까지 이제 증액하겠다라고 얘기했고 2배가 넘잖아요. 근데 이제 2배가 넘는 5%까지 이제 증액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나토 수장이 얘기를 했어요. 14년도 당시에는 거의 뭐 말만 그렇게 하고 2%라고 하고 하지도 않았다 제대로. 근데 이번에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6월에 이번에 24일에서 25일 이제 또 나토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회의에 구체적으로 이제 좀 논의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14년과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5% 정도까지 할 거고 실제로 구체화를 시킬 거다. 점진적으로 늘릴 것이다. 이랬는데 그 5% 안에서도 한 3.5% 정도는 직접 군사비로 쓰고 1.5%를 한 간접비로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3.5% 수준만 하더라도 전체 2%를 할애하겠다라고 했던 14년도 당시 목표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준입니다. 이게 이 방위비 자체가 결국에는 거의 한 70% 넘게 이제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유로화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방위 산업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훨씬 더 시장이 커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그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이 있었죠. 이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에서 러시아에 드론 공습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거의 뭐 뚜껑이 열린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전쟁은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 발걸음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러시아 쪽에서 공습을 하기도 하면서 마찰이 있긴 하지만 결국 방향성은 평화로 간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산이 커질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와는 별개로 이제 과거에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해주면서 지켜준다라는 포지션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나라 너희가 지켜라. 근데 미국한테 도움 요청하면 지켜줄게. 대신에 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평화와 안보가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전 세계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진짜 그렇게 구체화된 건 아닌데 말이 좀 나오기도 했던 게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얘기도 스멀스멀 나오기도 했잖아요. 괌으로 이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국방비, 방위비 이러한 부분들을 지출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뭐 방위비 내고 이러면 조금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차별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 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방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방위비를 지출하는 거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 방산 기업들은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만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추세를 타고 단기간에 뭐 수익을 내고 빠지겠다 아니면 소액으로만 접근해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방산 이후에 수혜를 받을 만한 인프라나 재건 쪽을 미리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저는 선취매 전략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방산주의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장중 마이너스 5%나 좀 하락하고 있어서 어떤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가 조금 또 애매해진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조정에서의 매수의 전략들은 좀 유효할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그간 좀 많이 갔던 종목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한국항공 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비교적 덜 올라간 종목이나 아니면 뭐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또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MSCI 이제 편입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들을 통해서 또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방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은 벌써 최근만 하더라도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도 또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하고 서서히 좀 세론으로 가지 않을까 이 호재가 오히려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액으로 뭐 단기 매매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러시면은 굳이 뭐 급하게 팔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 진입은 좀 신중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과 이제 동시에 오히려 지금 급등이 시작되지 않은 종목들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들,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인프라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 이제 방산주의 수급들은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인프라 쪽이다라고 확실히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건설주들이 또 굉장히 이제 랠리가 좋더라고요. 이게 네. 또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섹터일까요? 네, 저는 좀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건설이 또 인프라만으로 가진 않고 원전 카테고리가 좀 많이 엮였어요. 그래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급등 한번 또 나오던데 이건 이제 거의 뭐 원전 성격을 많이 띠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건설은. 그리고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도 원전 성격을 좀 띠는데 비교적 주가가 좀 많이 안 올랐어요. 뭐 안 오른 건 아닙니다. 올라갔는데 현대건설과 비교해 보면 아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뭐 구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봐요. 신고가 돌파도 뭐 시원하게 뚫은 건 아니라서 이제 막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DLENC는 아직 좀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서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 건설사에서 이제 서희건설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적으로 탄탄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 업종이 지금 너무 불안하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업계에서는 저는 가장 안정적인 부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희스타일스라든지 이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데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강소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DLENC나 서희건설은 건설 업황 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볼 만한 기업들이다.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쪽을 좀 먼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진성TEC가 업황이 좀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진성TE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캐터필러라고 미국 그 건설기계 기업 있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 건설기계 인프라 기업이라고 하면 가장 상징적인 기업인데 이 기업의 이제 주가 상승에 같이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될 걸로 기대되다 보니까 이게 부품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골사기.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진성TEC 같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뭐 전진건설로봇 이런 종목들이 향후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건설기계 쪽도 좀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멘트 쪽이 이제 결국 인프라 가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기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뭐 한일홀딩스나 한일시멘트, 뭐 아세아시멘트, 그다음에 뭐 성신양회 뭐 이런 쪽이거든요. 애초에 과전 구조기 때문에 기업도 많지 않아서 시멘트 쪽까지 한번 묶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6월 초에 이제 대선 앞두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우리 초청받아서 네.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 가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세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냥 합의만 도출해낼 걸로 보여지고 결국 저는 수락할 거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수혜받는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과 뭐 조선 안에서도 LNG 운반선, FLNG 관련된 종목들까지 가장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들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방산주에 투자하는 전략들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또 인프라 쪽이라든지 건설 쪽, 또 원전과 맞물리는 건설주들은 최근에 흐름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도 기억을 해보시고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시장에서 가져가는 게 올바를지 또 좋은 방향성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까지 소화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오늘 시장 한 줄평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우선 오늘 양지수는 그래도 좋은 흐름들 나타냅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줄 평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트럼프 정책 수혜주에 저는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제 1기 정부 때도 했던 정책을 보게 되면 뭐 트럼프는 아주 전형적으로 정석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1기 정부 때도 2016년에서 한 18년 정도까지 그 인프라 관련된 산업이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관련된 건설기계 종목들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 2기 정부 때도 인프라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평화를 유도해가지고 빨리 인프라 사업해서 경기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갑자기 평화 얘기하다가 공습한다고 하니까 열받았죠. 또 남아공 대통령한테도 인프라 사업 같이 아주 압박했지. 또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도 와가지고 에너지 인프라 사업하자고 압박했죠. 이번에 한국, 일본, 그다음에 대만한테도 알래스카 프로젝트 에너지 인프라 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기 정부 때도 뭐 김정은이랑 가가지고 악수하고 이러면서도 평화무도 이끌어내면서 이제 인프라 정책 활성화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똑같은 패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팅만 관세라는 세팅 그리고 평화라는 세팅이 끝나면 트럼프의 매우 공격적인 인프라 정책이 시행될 것이고 결국 각국 정부에서는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인프라 정책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거 말고 딱히 없어요.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첨단 산업을 하겠습니까? 지원하는 거지. 주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정책 확대가 이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이제 이끌어가는 걸 리딩하는 거는 결국 미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언제 스타트를 끊어주느냐가 중요한데 트럼프는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면 스타트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 낮아지니까 돈 땡겨서 이제 인프라 사업 하겠다는 건데 네. 뭐 연말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시나리오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부터 미리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담아 나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언급해드렸죠. 인프라 관련한 기업들 집중해보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관해서 다양한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잘 견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란히 상승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도 빨간불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긴 했습니다만 2% 넘게 올라서 2,690선에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때이긴 했습니다만 73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었죠. 자,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었던 2차 전지인데요. 시원하게 반등세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저희가 특징주 통해서 준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이야기였죠. 이 양사 같은 경우에는 GM의 요구에 따라서 미국의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북미 시장에서 이렇게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결정에 따라서 삼성 SDI와 GM 합작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3원계 배터리만 생산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바꿔서 이 LFP 배터리도 함께 병행해서 생산할 수 있게끔 설계를 바꿨다고 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합작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3원계 생산 라인만 갖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을 바꿔서 일부를 바꿔서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LFP보다도 3원계에 초점을 맞췄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주행거리도 짧고 추운 날씨에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LFP 배터리가 갖고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고 좀 주마다는 다르겠지만 급격히 날씨가 떨어지는 미국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GM은 왜 변심을 했을까요? 다음 장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캐즘 때문입니다. 그래서 GM에서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변수 그리고 더 중요한 돌파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실제로 3원계보다도 20%에서 30% LFP 배터리는 더 저렴합니다.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 차 한 대당 가격이 $6,000 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장에서 생산하는 LFP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추후 $30,000 이하의 신규 모델을 새롭게 출시한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은요, GM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미국 완성차 업체인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리비안 역시도 앞으로 LFP 배터리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드부터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97,800대를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표치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수치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동기간 63만 4천 대를 판 것으로 알려졌는데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 전년이었던 23년 대비해서는 5.6%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35%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확실히 중국 업체에 비해서 미국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가른 것은 당연히 가격에 있었고요. 가격을 가른 것은 LFP 배터리 선택의 유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 LFP 공장으로의 전환과 신설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GM이 함께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등의 중국산 소재와 부품을 최소화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장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IRA 보조금과 비관세 정책을 통해서 사실상 중국산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요구를 한 것이죠. 자, 이 요구를 받아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움직임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면 중국 양극재사와 또 LFP 양극재 관련해서 장기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GM 요구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공급망을 물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양극재를 높은 비중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됐죠. 즉 다시 말해서 중국산이 아닌 우리 배터리 소재사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반사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소재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향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9%대까지,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6%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퓨리오사 AI입니다.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상승세 잘 그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을까? 일단 퓨리오사 AI가 오는 7월에 대기업의 자사의 AI 칩인 레니게이드를 공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LG라고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죠. 자, 왜냐하면 LG 같은 경우에는 자체 초거대 AI 모델에 이 레니게이드를 적용을 해서
엔비디아에서 성능을 검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테스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공급이 정말 임박했다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었죠. 정말 공급이 시작이 된다면 퓨리오사 AI는 국내외 시장에서 추가 고객사도 확보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HBM3를 탑재한 제품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칩보다도 전력 효율이 무려 60% 이상 뛰어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칩입니다. 다음 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AI 반도체 생태계는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퓨리오사발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국산 AI 칩의 독립도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퓨리오사 AI CEO는 딥시크처럼 앞으로 가성비 제품도 출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도 들어왔었죠. JW 코난 펀드와 퓨리오사 AI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펀드를 통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MDS테크와 BQAI라는 기업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MDS테크와 BQAI 같은 경우에는 20%대 안팎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테마 탑3입니다. 먼저 준비된 쪽은 반도체인데요. EU 관세가 유예가 됐고 그리고 미국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간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긍정적으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오는 4분기부터 엔비디아의 HBM4 12단을 공급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까지 1에서 3%대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준비된 쪽은 건설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추후에 나오면 건설 시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GS건설에 대해서 긍정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8%대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3%대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음원, 음반 그러니까 콘텐츠 쪽에서 오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하이브 측에서 전일 SM의 지분을 중국 기업 텐센트에 매각키로 했다라는 공식을 낸 바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SM은 텐센트 뮤직을 2대 주주로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중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크게 들어옴에 따라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증권가에서는 SM에 대해서 앞으로 텐센트 뮤직이 2대 주주로 올라섬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그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주가 추이 살펴봤더니 하이브와 SM, 디어유, FNC 엔터 그리고 JYP까지 모두 다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거나 심지어는 하락 전환을 한 종목들이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유로운 섹터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수요일 시장도 마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적용받았던 시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발 앞선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내일의 일정들 보시면서요. 오늘 또 다른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부터 우리 시장은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새벽 6시쯤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정규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국내 반도체주에 주는 영향력들은 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조금 더 주목하게 되는 일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있고요.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드린 바가 있었죠. 이번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증권가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들, 수급적인 변동성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SLC 2025는 인공지능 컨퍼런스인데요. 솔트룩스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솔트룩스가 AI 모델인 루시아 3.0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생성형 AI의 현 주소에 관해서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정들 많았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조금 시장을 움직일 만한 큰 굵직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번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측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 상승폭을 그려내기도 했었는데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 역시도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 수치가 400억 달러였는데 그럼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에 관한 실적을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432억 달러,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제시했었던 가이던스 정도의 실적을 보고 있고요. UBS는 상당히 많은 폭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 예상치가 4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바라보는 뷰는 조금 다른데요. 다양한 언론 기사를 살펴보니까 블룸버그의 이러한 예상치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좀 다소 어려울 것 같고요. 체크 포인트를 일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올랐던 게 중국용에 관한 저가칩 출시에 관한 내용들 때문이었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 중국에게 규제를 좀 허용해줬었던 가장 고사양 모델이 H20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미국 쪽에서 좀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의 규제를 좀 비껴갈 수 있는 선에서, 미국의 규제를 비껴갈 수 있는 선에서 중국용의 그런 칩을 다시금 개발을 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쪽에 관한 매출에 이상이 없다면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블랙엘 수요가 될 텐데 이제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결함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 결함을 엔비디아 측에서는 해결을 했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과연 블랙엘의 수요가 얼마나 늘어났을까 역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가이던스입니다. 일단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실망을 했었던 거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였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 제시했던 다음 목표치에 관한 내용일 텐데요. 그게 어느 정도 잡히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또 다양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고요. 관련주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다들 숨죽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이러한 기조도 이어질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추가적인 인사이트들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외국인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많은 매도 물량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사들였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넥스트마켓의 제목은 금맥캐는 외국인이다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외국인 시선에서 코스닥 시장 한번 바라봐 보시죠. 자, 일단 코스닥 약세 속에서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사들인 종목군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많게는 60%, 적게는 20, 30%의 5월달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개인과는 굉장히 다른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를 좀 담고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게 어떤 기업일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나 테마를 좀 추종하는 매매를 하면서 시장에 손실이 많았었고요. 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요. 펩트론과 ABL바이오 그리고 BHI 순이 됩니다. 그 금액은 5월 달만 하더라도 458억 원, ABL바이오는 1,4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ABL바이오 외국인 입장에서 평단가를 매겨봤었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수익률이 무려 60%가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 펩트론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파트론의 주가 역시도 상승했던 것으로 현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보티즈와 SM도 매수를 했다라는 게 현재는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3개월 동안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1조 원 넘게 팔아냈는데 이 달만 하더라도 2천억 원 넘게 팔아낸 게 확인이 됐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군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짚어드린 바가 있었던 바와 같이 앞서서 얘기한 것과 같이 제약바이오주들에 관해서 계속되는 매수세가 보여준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은 에코프로비엔과 같은 과대 낙폭에 있었던 2차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이렇게 또 같은 시장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달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 리스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요. 이 시간 좀 마무리해 볼 텐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BHI, 로보티즈 그리고 SM과 같은 종목군들도 순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디어유 같은 종목군들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지분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급맥해는 외국인의 수익률 자체가 최근에 적중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좀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넥스트마켓도 저희가 다양한 시장의 인사이트들 함께했습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 함께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